2024년 11월 6일 오전 10시. 정희는 조은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대여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부, 보험 증서, 시어머니의 비자금 계좌.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희님, 소송장 준비 다 됐어요.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말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유 원장 무효 소송과 유류론 반환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거예요. 주치의 선생님 증언, 남편분이 남긴 증거들. 이 정도면 승소 확률 95% 이상입니다. 조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서류들 하나하나가 남편이 자신을 위해 남긴 무기였습니다. 그럼 언제 제출하나요? 오늘 오후에 법원 가서 접수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쯤 시댁 쪽에 소송장이 도착할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4시. 정희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소송장이 시댁에 도착하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무릎을 꿇을까요? 어제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40년간 남편에게 맞고 살았다는 고백.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고통.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희 씨.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송장이 왔어. 유 원장 무효 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 당신이 한 짓이지.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벌써 소송장이 도착했나요? 조 변호사가 오늘 오후에 접수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어머니, 그거 내가 어제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 내 과거 이야기하고 눈물까지 흘리고. 그런데 당신이 한 게 이거야? 나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남편이 저한테 남긴 걸 받는 거라고요. 정희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권리가 뭐가 있어? 당신은 이미 빌라 받았잖아. 그것도 모자라. 2억짜리 빌라요. 총 재산이 30억이 넘는데 저한테 2억만 주고 나머지는 다 시댁이 가져가는 게 말이 돼요. 정희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건 당신이야. 우리 태준이가 평생 당신 먹여 살렸잖아. 집도 사주, 차도 사주. 3년 간병한 게 그렇게 대단해?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어머니도 불쌍하시다고. 남편도 어머니를 지키려 했다고. 그건 내가 착각했어. 당신한테 동정심을 느낀 내가 바보였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희 씨, 마지막으로 경고해. 소송 취하해. 지금 당장. 싫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안 취하해요. 법정에서 봐요, 어머니.
정희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 후회할 거야. 내일 당장 우리 집에 와. 태준이 유품 정리해야지. 유품이요. 내가 다 버릴 거야. 당신 안 오면 태준이가 아끼던 것, 사진첩, 책, 옷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거야.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의 유품, 사진첩. 그 안에는 둘이 함께 찍은 소중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와. 안 오면 진짜 다 버린다.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품을 버린다고요? 남편의 사진들을.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장을 받은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의 눈물은 거짓이었을까요? 정희는 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네, 정희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소송장 받았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내일 시댁 집에 오라고 하시는데 유품 안 가져가면 다 버리겠대요. 조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정희님, 그거 함정일 수도 있어요. 시댁에서 정희님을 불러서 뭔가 강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 사진들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혼자 가지 마시고 누군가와 함께 가세요. 그리고 녹음기 켜두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시댁에 가겠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2024년 11월 7일 오전 9시 50분. 정희는 시댁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층 빌라. 정희는 이 집에 몇 번이나 왔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남편과 함께.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없었고 정희는 혼자였습니다. 정희는 가방 안에 핸드폰 녹음 앱을 켜두었습니다. 조 변호사의 조언대로.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시어머니가 짧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앉아. 시어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정희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유품은 어디 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 시어머니가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소송 취하해. 싫다고 했잖아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희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권리. 당신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태준이한테 얻어먹고 살았잖아. 평생을. 그런 주제에 지금 재산 달라고. 법정까지 가. 염치가 있어야지. 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얻어먹고 살았다고? 자신이? 어머니, 저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했어요. 집안일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3년 동안 간병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게 얻어먹은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내가 할 일 아니야.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남편이 아내한테 재산 남기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태준이는 이미 당신한테 빌라 줬잖아. 2억짜리요. 30억 중에서. 정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마지막으로 말해. 소송 취하 안 해? 안 해요. 그래. 시어머니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당신, 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유품은요? 유품. 그딴 거 없어. 이미 다 버렸어.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어. 사진첩도, 옷도, 책도. 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진첩.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다 버렸다고?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어머니, 아들 유품이잖아요. 내 아들 유품이니까 내가 버리는 거야.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 내 집에서.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회는 당신이 할 거야. 법정에서 망신당할 거야. 당신 자식들한테도 버림받을 거고. 시어머니가 독을 뿜었습니다. 정희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힌 상자였습니다. 정희는 멈춰 섰습니다. 저게 뭐예요? 정희가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상관없어. 나가라니까. 시어머니가 정희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뿌리쳤습니다.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옷가지와 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버리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만둬. 그거 내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뒤적였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것이. 그때 책 사이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차용인 윤옥자. 차용 금액 5천만 원. 대여자 김만수 사채업자.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수첩에 적었던 그 차용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도박빚. 그거 내놔. 시어머니가 정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차용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정희의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도둑년. 그거 내 거야. 돌려줘.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정희를 밀쳤습니다. 정희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증거예요. 어머니가 사채업자한테 돈 빌린 증거.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 내가 돈 빌린 게 죄야. 시어머니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남편을 협박해서 유언장 쓰게 한 게 죄죠. 정희가 가방을 꼭 안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시어머니가 뒤쫓아왔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경찰 불러.
정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빌라 밖으로, 골목길로, 큰 길로. 한참을 달린 후 정희는 버스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차용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 당신이 이걸 남겨뒀구나. 정희가 차용증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차용증은 시어머니가 사채업자한테 5천만 원을 빌렸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편을 협박한 시작이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정희님,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차용증을 찾았어요. 시어머니가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 차용증. 정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찾았어요? 시댁집에서요. 남편이 상자 안에 숨겨뒀어요. 대단해요. 정희님, 그거 결정적 증거예요. 시어머니의 빚이 남편을 압박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조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도둑이라고 소리 지르고 저 도망쳐 나왔어요. 괜찮아요. 그건 남편분이 남긴 유품이에요. 정희님이 가질 권리가 있어요. 도둑이 아니에요. 정말요? 네. 안심하세요. 그리고 그 차용증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복사본도 여러 장 만들어 두고요. 네. 알겠어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차용증을 다시 가방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정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오늘 시댁에서 있었던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악독한 말들, 유품을 버렸다는 거짓말, 그리고 차용증 발견. 정희는 차용증을 꺼내 다시 봤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차용인 윤옥자. 차용 금액 5천만 원. 정희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20년 5월. 그때가 남편의 병이 처음 발견된 시기였습니다. 남편이 간암 진단을 받고 한 달 후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구나. 정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픈 걸 알고 그 약점을 이용해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라고 남편을 압박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어머니의 빚까지 떠안아야 했던 남편.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차용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여러 곳에 백업을 해두어야 했습니다. 저녁 7시. 정희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오늘 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 중 전화 5통. 모두 신우이, 현숙이었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와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니한테 뭐 한 거예요? 어머니가 완전 난리예요. 전화 좀 받으세요. 정희는 문자를 읽고 지워버렸습니다. 현숙과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웨딩 사진. 30년 전에 찍은 사진. 젊은 두 사람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했었죠.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정희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적만 흘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기미하게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전화였습니다. 누가 걸었을까요?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같은 번호에서였습니다. 정희는 문자를 열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협박당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협박당했다고. 증거가 있다고. 누가 보낸 문자일까요? 정희는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신호만 갔습니다. 정희는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협박당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누가 보낸 걸까요? 왜 익명으로 보낸 걸까요? 그리고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까요?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협박당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현숙이 협박했다는 것도. 하지만 다른 증거가 더 있다는 말인가요? 정희는 조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방금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요. 익명으로. 남편이 협박당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잠시 후 조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희님, 조심하세요. 누가 보낸 건지 확인해야 해요. 혹시 시댁에서 정희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번호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추적해 볼게요. 정희는 그 번호를 조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함정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도와주려는 누군가일까요? 밤 10시.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악독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얻어먹고 살았잖아. 도둑년. 당신 자식들한테도 버림받을 거야.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커졌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보, 지켜봐줘요. 내가 끝까지 당신의 진심을 지킬게요. 그리고 시댁의 악행을 다 밝혀낼게요. 정희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그의 익명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정희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는 50대 정도로 들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와드리고 싶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준 님이 협박당한 증거가 있어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무슨 증거요? 2024년 7월. 김태준 님이 사채업자를 만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대화를 녹음했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채업자. 녹음.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김태준 님이 불쌍했어요. 그분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한테 이용당했죠. 저는 그걸 바로잡고 싶어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녹음.
제게 줄 수 있어요?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제 신원은 절대 밝히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익명으로 남고 싶어요. 그리고 이 녹음을 법정에서 쓸 때 출처는 비밀로 해주세요.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전 10시에 남산 도서관 3층 열람실로 오세요. 거기서 USB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꼭 갈게요. 조심하세요. 박정희니, 시댁에서 당신을 막으려 할 겁니다. 네, 조심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사채업자와 남편의 대화 녹음, 새로운 증거.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녹음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함정은 아닐까요? 시댁에서 정의를 유인하는 건 아닐까요? 정의는 조 변호사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그 익명번호에서 전화 왔어요. 남편이 사채업자 만난 녹음이 있다고 해요. 내일 남산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함정일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정희님, 혼자 가지 마세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내일 9시 반에 남산 도서관 입구에서 만나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 변호사가 함께 간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뭘 발견하게 될까요? 당신이 사채업자한테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정희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의 남편이 겪었을 고통을 상상했습니다. 사채업자 앞에서 협박당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려 했던 남편. 여보, 모든 진실을 밝혀낼게요. 당신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시댁이 뭘 했는지 다 세상에 알릴게요. 정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6 함정 속에서 발견한 진실. 익명의 제보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남산 도서관에서 정의를 기다리는 건 증거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그리고 사채업자와 남편의 대화 속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신우이 현숙은 정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황혼의 재산 분쟁 잡이 없는 상속. 에피소드 6에서 계속됩니다.